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은 CCTV와 경비원으로 무장했고, 경찰은 실시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은 생체 인증으로 2중 3중 보호됩니다. 강도는 줄었고, 절도는 감소했으며, 물리적 범죄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질까요? 왜 부모님 세대는 보이스피싱이란 단어조차 몰랐는데, 우리는 매일 의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범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그 범죄는 마침내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판매자의 인증샷, 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서, 심지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까지. 당신은 이것들이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문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법원도, 경찰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라는 인류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제학적 경고입니다. 당신의 눈을 의심해야 할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셨나요? 사진도 깔끔하고 설명도 상세하며 심지어 직거래 가능이라는 믿음직한 문구까지 있습니다. 판매자는 친절하게 택배 발송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송장 번호 사진을 보내줍니다. 우체국 로고도 선명하고 바코드도 찍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송장이 1분 만에 만들어진 가짜라는 겁니다. 2024년 기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건수는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그중 60% 이상이 AI 생성 증빙 자료를 활용한 사기였습니다. 챗GPT에게 우체국 송장 양식 만들어줘라고 요청하고 이미지 생성 AI로 5초 만에 그럴듯한 바코드를 덧붙이면 끝입니다. 한 20대 사기범은 3개월간 이 방법으로 127명을 속여 4,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처음엔 포토샵으로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AI는 정말 빠르고 정교해서 제가 봐도 진짜 같더라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피해자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송장은 완벽했고 판매자는 친절했으며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AI가 만든 보이지 않는 사기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중고거래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에 얼마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 소액 거래니까 피해가 제한적이라고요?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AI는 이미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금융 시스템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범죄도 민주화될 수 있을까요?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AI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범죄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교한 위조 문서를 만들려면 전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포토샵을 다룰 줄 알아야 했고 인쇄 장비가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범죄에도 일종의 진입 장벽과 전문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4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챗GPT에게 병원 진단서 양식 만들어줘라고 요청했습니다. 30초 후 병원 로고, 의사 이름, 진단명, 날짜까지 포함된 양식이 완성됐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에게 의사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10초 후 실제 의사가 쓴 것 같은 서명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총 소요 시간 1분 미만. 비용 0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상반기 AI 기반 문서 위조 도구의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240%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사용자의 78%가 범죄 목적이 아닌 궁금해서 혹은 재미로 시도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범죄가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마치 유튜브가 영상 제작을 민주화했듯이 AI는 범죄를 민주화했습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범죄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의 기대 이득이 비용과 처벌 위험보다 크면 사람들은 범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범죄의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고 적발 위험은 오히려 낮췄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지난 1년간 AI 기반 사기 시도를 최소 1회 이상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진 진입 장벽이 만들어낸 실제 범죄는 얼마나 정교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보험사와 법원까지 속인 진화한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심의 전문가입니다. 매년 수조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들은 온갖 사기 수법을 봐왔고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의사 진단서는 병원에 직접 확인하고 청구 패턴은 AI로 분석하며 수상한 케이스는 조사팀이 직접 움직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20대 남성은 이 모든 시스템을 뚫었습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챗GPT였습니다. 그는 총 8건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진단, 손목 터널 증후군, 우울증 등. 문제는 이 모든 진단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6건을 승인했고 1억 5천만 원이 그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실제 병원 홈페이지에서 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챗GPT에게 교통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환자의 경추 통증 진단서를 의학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줘라고 요청합니다. AI는 경추 염좌 이도, 추간판 돌출 의심, 6주간 물리치료 필요 같은 전문 용어로 가득한 진단서를 완성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AI로 증폭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경미한 타박상이었지만 AI가 작성한 진단서는 심각한 염좌와 후유증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교묘한 건 그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부분적으로 진짜 검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A병원에서는 엑스레이만, B병원에서는 MRI만, C병원에서는 상담만. 그리고 이 모든 부분적 진실을 AI가 하나의 그럴듯한 거짓으로 꿰맞췄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장의 증언은 씁쓸합니다. 진단서의 의학 용어 사용이 너무 정확했어요. 실제 의사가 쓴 것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엑스레이는 실제로 찍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보 비대칭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전문가지만 AI는 그 전문성마저 모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보험 시스템이 이제 모든 청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험사가 모든 청구를 철저히 검증하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AI 범죄의 비용을 우리 모두가 나눠 부담하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 사기는 돈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AI가 법과 정의 시스템까지 속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정에 제출된 가짜 문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법정은 진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증거는 엄격하게 검증되고 증인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며 판사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제출한 가족 탄원서 27통이 모두 AI로 작성된 가짜였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재활을 돕겠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문장은 자연스럽고 감정은 진실해 보였으며 형식도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이 탄원서를 쓴 가족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고인은 챗GPT에게 마약 사범을 위한 감동적인 가족 탄원서 27가지 버전을 요청했고 AI는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검찰도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탄원서의 필체가 다 다르고 AI가 생성한 손글씨 폰트, 주소도 실제 존재하는 곳이었으며 AI가 지역별 평범한 주소를 생성, 심지어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짜.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진 건 피고인이 실수로 같은 탄원서를 2번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검사가 이상하다고 느껴 전수조사를 했고 27통 전부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매년 수만 건의 탄원서가 제출됩니다. 우리가 모든 탄원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은 기본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진실로 간주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레몬 마켓 이론이 사법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나쁜 차레몬과 좋은 차를 몰아내듯이 가짜 탄원서가 진짜 탄원서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만약 법원이 모든 탄원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억울한 사람, 진짜로 뉘우치는 사람의 호소도 무시될 겁니다. AI 범죄는 범죄자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사법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사기의 규모는 얼마나 클까요? 금융사기, 법정사기는 아직 발각된 사례들입니다. 다음 장에서 다룰 통계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의 거대한 빙산을 보여줍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정직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2024년 상반기 한국에서 신고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총 4,287건입니다. 그중 1,502건, 정확히 35.0%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이었습니다. 1,502명.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502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에 합성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이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287건, 2023년에는 718건, 그리고 2024년 상반기만 1,502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24년 말에는 3,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된 건수일 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실제로 신고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8%는 수치심, 보복 두려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침묵합니다. 이 말은 실제 피해는 신고 건수의 8배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약 24,00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하루 평균 65명.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외부 효과 엑스터널리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AI 기술 발전의 편익은 소수가 누리지만 그 부작용의 비용은 무고한 다수가 떠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비용이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 얼굴이 박힌 영상이 인터넷 어딘가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그걸 봤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누가 공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삶은 그날 이후 멈췄어요. 이것이 AI 범죄의 진짜 비용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보험 사기는 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2명의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 공포, 수치심은 어떤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만이 아닙니다. AI 음성으로 부모님을 사칭해 자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AI 얼굴로 지인을 사칭해 영상통화로 돈을 빌리는 사기, AI로 생성한 가짜 뉴스로 주가를 조작하는 사기. 모든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경찰은? 법은? 다음 막에서는 제도적 대응의 현주소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암울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AI 범죄 대응은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AI 범죄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사이버 범죄는 총 12만 8,453건입니다. 이 중 AI를 활용한 범죄는 몇 건일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범죄 통계 시스템은 AI 범죄를 독립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송장으로 사기를 치면 사기죄, AI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면 문서위조죄,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흩어진 데이터로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AI 범죄의 증가 추세도, 주요 수법도, 피해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초기의 확진자 통계도 없이 방역 정책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현장에서는 AI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쓸 때 AI 사기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냥 사기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일반 사기와 구별이 안 되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측정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고, 관리되지 않는 것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GDP를 측정하지 못하면 경제 정책을 세울 수 없듯이 AI 범죄를 측정하지 못하면 대응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누락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의 범죄 통계 시스템은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엔 사이버 범죄도 AI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면 법 개정,
예산 확보,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것은 최소 3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범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AI 기반 사기가 340% 증가했다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9년에는 지금의 약 50배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더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AI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AI로 AI 범죄를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측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정작 그 과거 데이터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예측의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 데이터 과학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현재 우리는 AI 범죄 데이터라는 쓰레기조차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없는 전쟁.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AI 범죄 대응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4년 8월 국회는 AI 표시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드디어 해결책이 나온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2024년 8월 15일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법이 시행됐습니다. 모든 AI 생성 이미지, 영상, 음성에 감지 가능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정부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AI 생성물은 모두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클린 AI라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AI 워터마크 제거 1초 완료. 다운로드 수는 일주일 만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AI 범죄 대응의 딜레마입니다. 방패를 만들면 더 강한 창이 나옵니다. 창을 막으면 더 예리한 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항상 범죄자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규제 회피 Regulatory Arbitrage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규제가 생기면 그 규제를 회피하는 시장이 즉시 형성됩니다. 더 문제인 건 이 회피 시장이 합법의 경계선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클린 AI 개발사는 해외에 등록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 회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과 애플은 워터마크 제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워터마크는 사진 편집, 콘텐츠 제작 등 합법적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불법이죠. 마찬가지로 워터마크 제거 도구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칼을 산 사람이 요리를 할 건지 범죄를 저지를 건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한국에서 이런 앱을 완전히 차단한다 해도 VPN을 사용하면 해외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막을 수 없듯이 AI 도구의 확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지만 법은 국경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AI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개발되지만 규제는 각 나라가 따로따로 만듭니다. 범죄자는 가장 규제가 약한 곳의 도구를 사용하면 되지만 피해자는 자국의 법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비관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패를 만들고 있지만 창을 만드는 속도가 10배 빠릅니다. 워터마크를 만들면 제거 도구가 나오고 탐지 AI를 만들면 회피 AI가 나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군비 경쟁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정부는 수백억 원을 들여 탐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기업은 수천억 원을 들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서비스 요금으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반면 범죄자는 무료 앱 하나로 모든 방어를 뚫습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금융사기에 대응해 만든 공인인증서는 해킹됐고 음원 불법 다운로드를 막으려던 DRM은 무력화됐으며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필터는 매일 새로운 스팸에 뚫립니다. AI 범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방패를 만들겠지만 창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AI 범죄의 홍수를 맞이해야 할까요?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비관적 현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신뢰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에로우의 말입니다. 계약서 없이도 거래가 이뤄지고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주며 증명서 없이도 경력을 인정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신뢰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신뢰를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AI 범죄는 바로 이 신뢰를 공격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이제 우리는 송장 사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진단서를 의심합니다. 탄원서를 읽을 때 판사는 그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에 의심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의심은 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중고 물품을 직거래할 때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고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거래를 고집하며 결제는 에스크로를 사용합니다. 뿐이면 끝날 거래가 1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거래 비용의 증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비용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2024년 한국신용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AI 범죄로 인한 사회적 신뢰 비용은 연간 약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험사의 추가 검증 비용, 법원의 진위 확인 비용, 기업의 보안 강화 비용, 개인의 시간과 심리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18조 원.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의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고 국내 법으로 해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기술적 방어는 항상 뚫립니다. 하지만 포기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법과 제도의 정비. 하지만 처벌 강화가 아닌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AI 범죄를 독립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실시간 통계를 구축하며 국제공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범죄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 기술적 대응. 하지만 워터마크가 아닌 블록체인 같은 근본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문서의 진위를 사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생성 시점부터 변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저렴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음성도, 심지어 화상통화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기술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식론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는 습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여러 출처의 교차 검증. 편리함보다 안전함을 우선하는 선택. 불편합니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AI 범죄의 진짜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경제학자 후쿠야마는 신뢰는 측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18조 원의 비용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그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당신의 눈을 의심하십시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의심은 경계심이고 경계심은 방어이며 방어는 생존의 첫 단계입니다. AI 범죄의 시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준비하느냐, 당하느냐.